조선의 밤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등잔불 아래의 방과 어둠의 골목은 정말 같은 밤이었을까요? 해가 막 기울 무렵 종로 골목 끝에서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느냐? 낯선 목소리가 아니라 도성이 가진 목소리입니다. 보따리를 맨 사내는 숨을 삼키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고 등불 아래로 그의 눈동자만 반짝입니다. 장에 일이 늦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어느 집 사람이냐? 짧게 끝나야 살고 길어지면 막힙니다. 대답이 어긋나는 순간 집으로 가던 길은 관청 쪽으로 꺾입니다. 해가 지는 것만으로도 도시의 길이 바뀐다는 뜻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경국대전과 속대전, 국조오례, 그리고 한양도성의 야간 운영과 치안에 관한 현대 연구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쪽에서 소리가 번지면 장터의 손이 먼저 멈춥니다. 저울추가 내려앉고 가게 문이 덜컥 닫히고 걸쇠가 뼈마디처럼 잠깁니다. 낮에는 사람 냄새로 가득하던 길이 해가 지자마자 빈 곳이 생기고 그 빈 곳이 곧 두려움이 됩니다. 푸줏간 앞에 남아있던 피 냄새도 국밥집에서 새어 나오던 국물 냄새도 어느 순간 뚝 끊깁니다. 장터 끝에서 등잔을 파는 상인이 부른 미리 사 가시오 하고 소리를 낮춥니다. 불빛을 사는 일은 그날 밤의 안전을 사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돈이 있는 집은 호롱 하나를 더 드리고 돈이 없는 집은 달빛에 기대어 발을 더듬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골목을 서성이다가도 종로 쪽에서 소리가 한 번 더 울리면 어른 손에 붙들려 끌려갑니다. 그때 아이가 내뱉는 투정은 금세 목 안으로 삼켜집니다. 밤이 되면 큰 소리는 그 자체로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씨를 옮기던 아이는 어른에게 손목을 붙잡혀 집 쪽으로 끌려가고 장사치들은 천막을 내리며 손놀림을 서둘러 끝냅니다. 도성의 밤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질서였습니다. 성문을 여닫는 때가 정해져 있었고 그 때를 알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소리가 울리면 누군가는 집으로 뛰고 누군가는 마지막 값을 받아내려고 손을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늦는다는 말은 단지 약속을 어긴다는 뜻이 아니라 문이 닫힌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집니다. 큰 문은 마치 짐승의 턱처럼 천천히 닫히고 쇠로 된 걸쇠가 끼워질 때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길게 울립니다. 문이 닫히면 도성 안은 안쪽으로 모이고 밖은 바깥에 남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사람은 숨을 고르며 사정을 말하고 문 앞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기 처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문 앞에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말이 꼬이면 의심이 커지고 의심이 커지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큰 나무문은 틈이 거의 없지만 그 문 앞에서는 사람의 사정이 몇 마디로 정리됩니다. 그 사정이 통하면 문이 열릴 수도 있고 통하지 않으면 거기서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도성의 밤길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길에서 눈은 달빛과 별빛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등불에 기대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흙길은 질척해지고 낮에 찍힌 바퀴자국은 밤에 웅덩이로 바뀝니다. 바람이 세면 등불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불빛은 담장 위로 낯선 그림자를 길게 느립니다. 발소리 하나가 또렷한 밤에는 나무 문턱을 넘는 소리, 마른 자갈을 밟는 소리,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낮보다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밤길을 걷는 사람은 소리부터 줄이려 합니다. 신발끈을 한 번 더 동여매고 보따리 매듭을 다시 조여 헐거운 소리를 막습니다. 등불을 든 손은 바람을 막으려 손바닥으로 불빛을 감싸 쥐고 모퉁이를 돌기 전에는 먼저 길을 세웁니다. 이때 골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보다도 침묵입니다. 골목 바닥은 낮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말굽이 찍어 놓은 홈, 물을 흘린 자리가 얼어 만든 얇은 빙판이 발을 노립니다.
넘어지면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불이 떨어져 꺼지거나 기름이 쏟아져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길은 천천히 걷는 길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며 걷는 길이 됩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을수록 상상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일부러 기침을 한번 하고 지나가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임을 먼저 알리는 기침입니다. 하지만 불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호 틈으로 새는 작은 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그 불빛을 숨기듯 등잔을 방 안쪽으로 당기는 손이 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는 하루 장부를 정리하고 내일 장에 내다 팔 물건을 다시 묶고 아이가 잠든 뒤에야 비로소 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밤이 전등 스위치 하나로 이어진다면 그때의 밤은 기름 한 숟갈과 심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기름이 줄어들면 불빛도 줄어들고 불빛이 줄어들면 사람의 하루도 더 빨리 접힙니다. 문이 닫히면 바깥의 발소리가 줄어들지만 집 안의 손은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대문은 한 번, 사랑채 문은 또 한 번, 안채 문은 세 번째로 닫히며 안쪽으로 갈수록 빗장은 더 단단해집니다. 손이 빗장을 만지는 순서가 곧 집안의 두려움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창호 밖으로 발소리가 멈추면 방 안에서는 등잔불을 조금 더 낮추고 말소리를 더 죽입니다. 밤의 평온은 침묵으로 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숨소리로 어른의 불안을 배웁니다. 어른이 이불을 더 끌어당기고 어른의 손이 등잔에 불을 더 줄이면 아이도 자연스레 몸을 작게 말아 넣습니다. 한양의 밤은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남길 수 있는 집과 불을 꺼야 하는 집이 있었고 그 차이는 공부와 노동, 안전과 위험까지 함께 갈랐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도 누군가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군가는 심지를 다듬습니다. 방 안에서는 먹을 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이어지고 등잔 기름 냄새가 옷자락에 배어듭니다. 한양의 더 깊은 안쪽 궁궐 담장 아래에서도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은 교대로 자리를 바꾸고 등불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담장 너머 소리를 듣습니다. 임금이 잠들어도 기록과 보고는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급한 소식이 들어와 새벽에도 사람이 뛰고 어떤 날은 조용해서 더 긴장한 눈이 담장을 흡습니다. 도성의 밤이 한꺼번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쪽에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발소리 하나에 창호가 숨을 죽이고 안쪽에서는 그 숨소리에 맞춰 글줄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 불빛이 가장 또렷한 자리로 시선을 옮기면 밤공부가 남긴 진짜 값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의 공부는 정말 의지로만 됐을까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의지만으로 되는 밤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환경이 막아서는 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조선의 밤공부는 딱 그랬습니다. 조선 전기 어느 겨울밤 성균관 기숙사의 작은 방에서 유생 하나가 손을 비비며 붓을 들고 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장판 아래로 스며들고 등잔불은 바람에 가늘게 흔들립니다. 벼 위에 올린 물은 금세 식어 먹이 잘 갈리지 않고 먹을 가는 소리만 사각사각 길어집니다. 먹 냄새가 방 안에 서서히 차오르고 그 냄새가 코끝에 닿으면 유생은 잠을 쫓듯 어깨를 한번 움찔합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먼저 종이 결을 더듬고 눈은 그 다음에 글씨를 쫓습니다. 불빛이 약하면 글씨가 흐려지고 글씨가 흐려지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등잔은 책상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 쪽으로 조금 더 붙습니다. 등잔의 위치가 곧 성적을 바꾸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글을 소리 내어 읽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가면 입을 열기보다 먼저 소리를 삼켜야 합니다. 대신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되뇌고 손으로 적어봅니다. 손이 움직이면 잠이 조금 덜 오기 때문입니다.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먹물이 번지지 않게 손목이 더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조선에서 공부는 단지 글을 읽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익히고 향교에서 예와 글을 배우고 뜻을 품은 사람은 성균관으로 올라와 강독과 토론을 반복합니다. 끝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앉으면 낯선 주제 하나를 받아 논리를 세우고 글을 단정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때 글씨가 흐리면 뜻이 아무리 좋아도 눈에 먼저 걸립니다. 그래서 유생들은 글씨를 고치기 위해 밤을 씁니다. 밤에는 읽기만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외우고 손으로 베끼고 다시 고쳐 쓰는 일이 밤을 채웁니다. 낮에 배운 문장을 밤에 다시 풀어보고 뜻이 막히면 같은 구절을 여러 번 손끝으로 짚어가며 넘깁니다. 그러다 문득 한 줄이 통째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유생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가 바로 다시 내립니다. 기쁨이 소리가 되면 옆방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은 먼저 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잔 기름은 집안 살림에서 귀한 재료였습니다. 기름 한 숟갈은 밥상 한 숟갈과 맞먹는 날도 있었고 먹을 기름을 불에 쓰는 일은 식구의 입에서 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밤이 오기 전에 부엌에서 낮은 말이 먼저 오갔을 것입니다. 기름은 딱 이만큼이다. 심지는 짧게 써라. 기름을 따르는 손은 조심스럽습니다. 병을 기울이는 각도가 조금만 과하면 그날 밤의 공부가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소리는 작지만 그 소리가 가족의 생활을 바꾸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초는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은 등잔 하나로 버텼고 심지는 너무 길면 그 흐름이 끼고 너무 짧으면 불이 금세 죽습니다. 그 흐름이 끼면 책장이 금세 검게 타들어간 듯 더러워지고 손가락에도 검은 흔적이 남습니다. 유생은 손가락을 옷에 문지르고 다시 책을 넘기지만 검은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불이 흔들리니 창호 틈은 종이로 덧대고 등잔 옆에는 작은 바람막이를 세웁니다. 빛이 부족하면 흰 종이를 뒤에 세워 빛을 대받아 방 안쪽을 조금 더 밝히기도 합니다. 이런 자잘한 장치가 없으면 책은 곧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밤 공부는 지식보다 먼저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책은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관청과 학교에 책이 돌기도 했고 책을 베껴 쓰는 일도 흔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종로 일대에는 책을 사고 파는 사람이 더 자주 보였다고 전해지는데 값이 만만치 않으니 책 한 권은 집안의 결심이었습니다. 어떤 유생은 책을 사지 못해 빌린 책을 밤새 베껴 자신의 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아끼려 글씨를 촘촘히 적다 보면 풋끝이 거칠어지고 손목이 먼저 굳습니다. 게다가 눈이 먼저 값을 치릅니다. 불빛을 따라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면 새벽에는 글씨가 물결처럼 흔들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생은 잠을 쫓으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마당에 나가 찬 공기를 한번 들이마신 뒤 다시 불 앞에 앉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잠을 끊어 먹기 위해 스스로 벌을 줍니다. 무릎을 꿇고 글을 외우다가 다리가 저리면 그 저림으로 잠을 쫓습니다. 입술이 터서 피가 나도 먹을 갈고 손끝이 얼어 풋끝이 떨려도 글씨를 다시 고칩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손에 남는 것은 글줄만이 아니라 굳은 살과 통증입니다. 도성 방마을에서도 밤 공부는 있었습니다. 낮에는 밭과 장터가 사람을 잡았거니 책은 밤에야 펼쳐집니다. 기름이 없으면 소나무 타는 불빛에 기대기도 했는데 그 불빛은 밝지만 연기가 매캐합니다. 연기가 눈을 찌르면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글을 더듬고 어머니는 불씨가 튀지 않도록 옆에서 가슴을 졸입니다. 불은 공부를 살리지만 한순간에 집을 태울 수도 있으니 그 불빛 앞에는 늘 두려움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한 글자라도 더 읽으면 어머니는 기름 한 숟갈값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밤 공부의 뒤에는 이렇게 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기척이 나면 글이 아니라 심장이 먼저 멈춥니다. 불빛은 밖에서 보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새벽까지 켜진 창문 불빛 하나가 복도에 소문을 남기는 것처럼 그때도 불빛은 눈에 띄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바깥 소리에 더 민감해집니다. 발소리가 멈추면 눈이 먼저 들리고 문고리가 살짝 울리면 손이 먼저 굳습니다. 이웃집 기침 소리나 개 짖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글줄이 끊기기 쉽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을 옆에서 받쳐주는 것이 집안의 또 다른 바밀입니다. 방 하나에 등잔이 하나뿐이면 빛을 두고도 순서가 생깁니다. 먼저 외울 사람, 다음에 쓸 사람, 마지막에 정리할 사람. 누군가는 먼저 보고 누군가는 귀로 듣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낮게 읽어주면 옆에서 따라 외우는 소리가 숨처럼 겹칩니다. 불빛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불빛이 부족해서 함께 붙어 앉는 밤입니다. 그 밤에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글줄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밤 공부는 혼자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누군가의 배려 위에 놓입니다. 함께 잠을 줄이고 함께 소리를 줄이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불빛 하나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밤도 함께 달아갔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마음이 조선의 긴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불빛이 오래 남아있는 집에서는 집안의 다른 손도 함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등잔불이 남아있는 방에서는 글이 쌓이지만 그 방을 지탱하는 바밀도 함께 쌓이고 있었습니다. 밤 공부가 빛이라면 집안의 바밀은 그 빛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바람막이였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겨울밤 한양 북촌의 작은 집 안채에서 바늘 끝이 등잔불을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가장이 글을 소리 없이 외우고 맞은편에서는 아내가 해진 솜저고리의 깃을 다시 꿰맵니다. 불빛은 넉넉하지 않아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글씨와 실이 동시에 흐려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불을 두고도 서로의 손을 방해하지 않으려 숨과 움직임을 더 작게 줄입니다. 이 조용함은 낭만이 아니라 전략이고 전략은 곧 내일의 밥입니다. 아이들은 그 불빛 옆에서 얌전히 눕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른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입안에서만 짧은 이야기를 굴립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들이 낮은 숨으로 방 안을 채웁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심지가 먼저 줄어드니 이야기 또한 불빛만큼 짧아집니다. 그래도 그 짧은 이야기 하나가 아이에게는 밤의 온기가 되기도 합니다. 밤에는 문풍지가 먼저 생각납니다. 창호 틈이 벌어지면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은 방의 온기를 가장 먼저 빼앗습니다. 풀을 쓰는 냄새가 부엌에서 올라오고 손바닥으로 종이를 밀어붙일 때 젖은 종이가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종이가 마르면서 팽팽해지면 바람 소리도 조금 작아집니다. 창호가 조용해지면 안채의 숨도 조금 길어집니다. 아궁이 잔불이 죽지 않게 재를 헤집어 숯을 모으고 불씨가 살아있는지 손등으로 열기를 확인합니다. 불씨가 사그라들면 방은 금세 차가워지고 차가운 방에서는 글도 바느질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밤에는 따뜻한 돌 하나가 귀해집니다. 불 가까이 데워둔 돌을 헝겊에 싸서 이불 끝에 넣어두면 발끝이 덜 시려 잠이 조금 더 쉽게 옵니다. 불은 따뜻함이면서 동시에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마른 계절 불씨 하나가 담장을 넘어가면 골목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손은 불을 살리면서도 불을 믿지 않는 손이 됩니다. 등잔을 옮길 때는 바닥을 먼저 보고 아이가 뒤척이면 등잔을 더 안쪽으로 밀어둡니다. 지붕 밑에 걸어둔 빨랫감이 불빛에 닿지 않게 천을 한 번 더 걷어 올립니다. 밤에는 빨래도 쉽지 않습니다. 낮에 빨아 널어도 해가 짧으면 덜 마르고 겨울에는 얼어붙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밤에라도 손으로 옷감을 주무르며 물기를 조금 더 빼고 내일 아침 햇빛이 들 자리를 미리 생각해 둡니다. 길쌈은 밤에 가장 꾸준한 노동입니다. 대청 끝이나 방 한쪽에서 배틀이 삐걱거리면 그 소리는 밤의 시계처럼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실 한 올을 뽑아내는 손끝이 느려지면 천은 늦게 나오고 천이 늦게 나오면 장에 내다 팔 것도 받쳐야 할 것도 빠듯해집니다. 낮에는 밭일과 물 길어오기, 아이 돌보기로 정신이 없고 밤이 되어서야 손이 규칙을 찾습니다.
손가락이 거칠어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밤에는 내일의 밥도 준비합니다. 콩을 불려두고 말린 나물을 씻어 물에 담가 두며 새벽에 끓일 죽 재료를 한쪽에 모아둡니다. 절구에 곡식을 조금 찌어 가루를 만들어 두면 새벽에 나가는 사람의 속을 채우기 쉽습니다. 소금 단지 뚜껑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장독대 주변을 손으로 쓸어 이슬기를 읽습니다. 항아리 겉면이 유난히 젖어 있으면 밤새 기온이 내려갔다는 뜻이라 그날은 불을 더 아껴야 합니다. 이런 감각은 글로 배우지 않습니다. 살림이 몸에 새긴 경험입니다. 밤에는 작은 고침이 큰 생존이 됩니다. 짚을 꼬아 새끼줄을 만들고 집신을 엮어 내일 나갈 발을 준비합니다. 깨진 항아리 잎을 새끼줄로 감아 임시로 버티게 하고 곡식자루에 찢어진 부분을 덧대어 새는 것을 막습니다. 벽 틈이 보이면 흙과 짚을 섞어 발라 바람길을 막고 지붕에 얇아진 집단은 새로 얹을 자리를 미리 골라둡니다. 쌀독을 열어 바닥을 확인하고 내일 쓸 곡식을 미리 덜어두며 손가락 끝으로 남은 양을 가늠합니다. 그 가늠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이 집이 앞으로 며칠을 버틸지 손끝이 먼저 압니다. 밤에는 몸을 씻는 일도 조심스럽습니다. 옷을 벗는 순간에 찬 공기가 살갗을 찌르고 물은 곧 식어 손끝이 저려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느 날은 꼭 씻고 싶어집니다. 장터에서 묻은 냄새를 지우고 하루의 걱정을 한번 닦아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야 옆에 작은 헝겊을 더 올려 몸을 가리고 가족끼리도 시선을 조금 비켜줍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위로 생활이 덮이는 순간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소리만으로도 이웃의 귀가 열릴 수 있고 겨울밤 물은 손끝을 먼저 깨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방 안으로 들여오고 문을 한 번 더 닫은 뒤에야 천천히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물은 따뜻하지 않아도 하루의 때를 한 번 닦아내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 대신 불을 더 쓰면 안 되니 씻는 시간은 짧고 조용합니다. 밤에는 예고 없는 일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아이의 기침이 깊어지면 이불 속 작은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물을 데우는 소리가 급해집니다. 의원을 부르러 갈지 약방을 찾을지 문을 열고 나갔다가 단속을 만나진 않을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 순간 바느질은 멈추고 헝겊을 찢어 이마를 닦고 물을 식히고 숨소리를 새는 손으로 바뀝니다. 등잔불이 공부의 불에서 생명의 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집안의 밤에는 상을 당한 집을 지키는 밤도 있습니다. 그 집의 문 앞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고 지나가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웃은 문 밖에서 말을 삼키고 손에 든 등불을 한 번 더 가립니다. 밤이 깊을수록 슬픔은 커지는데 소리는 작아집니다. 슬픔도 밤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숨으로만 울기도 합니다. 불을 쉽게 꺼뜨리지 않도록 지키고 사람들은 잠을 나눠 자며 곁을 지킵니다. 방 안쪽에서는 약한 흐느낌이 이어지고 마당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좋지 않다. 밤에 쓸면 복이 나간다 같은 말이 전해지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불안한 밤의 경험이 오래 쌓였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처럼 집안의 밤은 공부와 살림, 길쌈과 돌보미 한데 겹친 시간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약재가 떨어지거나 급한 소식이 오거나 누군가의 발걸음이 골목에서 멈추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어둠의 길로 나갈 사람이 정해집니다. 문 안쪽에서 붙잡은 불빛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문 바깥의 어둠은 더 가까워집니다. 밤을 지키는 손과 밤을 걷는 발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간, 도성의 길 위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늦가을 밤 한양 종로의 골목에서 등불 하나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순찰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담장에 닿을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었다가 짧아지고 그 그림자 끝에서 개가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순찰은 밤거리의 눈과 귀였습니다. 골목을 훑고
대문 걸쇠가 제대로 잠겼는지 살피고 수상한 소리가 나면 발을 멈춥니다. 발이 멈추는 순간 집안의 숨도 함께 멈춥니다. 밤길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등불이 가까워지면 먼저 목소리가 옵니다. 밤중에 어딜 가느냐? 누구냐? 왜 지금이냐? 대답이 망설여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급한 이유가 있어도 말이 꼬이면 의심이 커지고 말이 길어지면 더 수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짧게 말하려 합니다. 아이가 열이 올라 약방을 찾습니다. 관청에서 부른 심부름입니다. 주인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짧은 말만으로는 부족한 밤도 있었습니다. 손을 품으로 넣고 접힌 종이를 꺼내는 순간 바스락하는 소리가 골목에 크게 울립니다. 순찰의 눈은 그 종이를 먼저 잡아챕니다. 글씨는 희미해도 종이의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문서가 있으면 통과하는 밤도 있고 문서가 없어서 되돌아서는 밤도 있습니다. 밤의 길은 말과 종이 그리고 눈빛으로 통과하거나 멈추는 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때로 구원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길손에게 어느 집 대문이 잠깐 열리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쪽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는 밤이 있습니다. 문은 다시 바로 닫히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눈빛이 이상하면 대문은 더 빨리 잠기고 창호 뒤에 숨은 더 작아집니다. 밤에는 낯선 사람 하나가 골목의 온도를 바꿉니다. 주요 길과 골목길도 밤에는 다른 얼굴이 됩니다. 큰 길에도 완전히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술기운을 빌려 친구의 어깨에 기대고 어떤 이는 멍석을 깔고 잠깐 눈을 붙입니다. 장기를 두는 소리가 들리는 주막도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낮에는 말이 돈이 되지만 밤에는 말이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잔과 이야기는 늦은 밤에도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큰 길은 사람 눈이 남아 있어 그나마 마음이 덜하지만 골목은 한 걸음만 들어가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발바닥이 닿는 땅의 감촉이 갑자기 젖어 있고 담장 너머에서 조용한 기침이 들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늦추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계산을 합니다. 뛰면 눈에 띄고 멈추면 더 눈에 띕니다. 성문 근처로 가면 긴장은 더 두껍습니다. 문이 닫히면 도성 안의 사람은 안으로 모이고 도성 밖의 사람은 밖에 남습니다. 늦게 도착한 길손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사정을 말하고 수문장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유를 묻습니다. 바깥에 남은 사람들은 처마 밑에 몸을 말아넣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보따리를 베고 잠깐 눈을 붙이는 이도 있고 잠을 포기한 채 손가락으로 돈을 만지작거리며 계산하는 이도 있습니다. 문 앞의 공기는 차갑고 숨을 내쉬면 허연 김이 올라오며 그 김 사이로 눈동자만 반짝입니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서럽게 울기도 합니다. 도성 안에는 아이가 있는데 문은 닫혔고 사람의 사정은 종종 문보다 얇기 때문입니다. 밤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급한 이유를 품고 있었습니다. 도성 한가운데 궁궐 안쪽에서도 밤에 잠들지 못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말이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급한 보고가 밤에 들어오기도 하니 기록을 적는 사람들은 등불 아래에서 종이를 펴고 붓을 들고 기다립니다. 졸음이 몰려오면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먹을 가라 한 줄을 적습니다. 바깥에서는 고요한데 그 방 안에서는 작은 소리로만 시간이 흐릅니다. 급한 병이 나면 약방을 찾아야 했고 불이 나면 사람을 깨워야 했고 관청에 문서가 있으면 시간과 상관없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산파를 부르러 뛰는 발소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는데 집안의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문 밖에서는 지금이라는 시간만 발목을 잡습니다. 등불을 든 심부름꾼이 골목을 가르며 달리다가 순찰의 등불을 발견하고 한번 숨을 삼킵니다. 허겁지겁 뛰면 수상해 보이고 조심조심 걸으면 시간이 늦습니다. 그날의 생사는 단속과 예외 사이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연기가 나면 누군가는 뛰어야 했고 뛰는 사람의 목소리는 이웃의 잠을 깨워야 했습니다.
불이야. 이 소리는 밤의 규칙을 한순간에 뒤집습니다. 밤에는 물을 키러 오기도 어렵고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을 발견하는 순간에 몇 걸음이 한 골목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달리는 사람의 팔이 떨리고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거칠어집니다. 불빛이 빨갛게 번지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자기 집 문을 잠그고 나올지, 누가 먼저 이웃의 문을 두드릴지 그 선택이 도시를 살리기도 합니다. 주막도 밤이 완전히 끝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길손이 문을 두드리면 주모는 한 번 더 문 밖을 살핀 뒤에야 빗장을 풉니다. 방 안에서는 이미 코를 고는 소리가 나고 술 냄새와 젖은 옷 냄새가 섞여 눅눅하게 고여 있습니다. 따뜻한 술 한 사발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이 커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밤에는 분위기만으로도 사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 내뱉은 말이 새벽이 오기도 전에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 소문은 종종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붙습니다. 홀로 사는 노파의 집에 불빛이 오래 남아 있었다. 어느 집 대문 앞에 낯선 신발 자국이 있었다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밤은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더 쉽게 한쪽으로 쏠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괜히 대문 앞을 한 번 더 살피고 마당에 발자국을 한 번 더 훑습니다. 통제가 강할수록 예외는 더 중요해집니다. 병이 급하다, 불이 났다, 관청의 일이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다급한 말입니다. 그 말이 진짜일 때도 있지만 방패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밤에 길이 완전히 막히면 필요한 일까지 막히니 길은 남겨두되 누가 그 길을 쓰는지는 더 날카롭게 가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 엉킨 사정이 도성의 밤을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팽팽함은 사람의 마음에만 남지 않고 도시의 규칙을 더 촘촘하게 만들며 다음 밤으로 이어집니다. 밤길의 긴장은 사람의 마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규칙 자체를 더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성에서는 밤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막는 규칙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규칙을 알고도 필요하면 밤을 건너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짧게 야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만으로 삶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규칙을 두고도 누구는 피할 길이 있고 누구는 그대로 부딪힙니다. 돈이 있는 집은 밤 심부름을 시킬 사람을 따로 두기도 하고 길을 아는 사람을 고용해 함께 움직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집은 누군가 아파도 밖으로 나갈 사람이 망설여지고 망설이는 사이 열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밤의 규칙은 똑같아 보여도 사람의 사정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밤이 되면 길이 막히고 예외가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규칙의 핵심은 단속만이 아니라 시간표였습니다. 소리가 울리면 성문이 닫히고 소리가 바뀌면 새벽이 열립니다. 해가 길어지는 계절에는 귀가가 조금 수월하고 해가 짧아지는 계절에는 장사도 발걸음도 더 이르게 접어야 합니다. 장사치의 하루는 해의 길이로 결정되는 날이 많았고 그 하루가 집안의 밥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표를 어기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지키는 것이 늘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시장 일이 늦어질 수 있고 병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 비가 내려 길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등불은 젖고 옷자락은 무거워져 발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도성의 밤 규칙은 단단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단속은 관청의 발만으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도성에서는 골목을 다 덮기 어려웠으니 이웃끼리 서로 알고 서로 조심시키는 방식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한 골목에 들어오면 개가 먼저 짖고 그 짖는 소리에 창호가 먼저 흔들립니다. 누가 어디서 오셨어 하고 묻는 말은 정중한 인사 같아도 밤에는 경계에 가깝습니다. 한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웃의 안전도 흔들리니 사람들은 더 빨리 문을 닫고 더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그 조용함이 늘 평온은 아닙니다. 이웃의 눈이 촘촘해질수록
누군가는 숨을 곳을 더 깊게 찾습니다. 밤 규칙은 관청의 통제와 마을의 시선이 겹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달라집니다. 불빛이 남아있는 집은 누군가 깨어 있다는 표시가 되고 그 표시가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등잔불은 배움의 도구였지만 밖에서 보면 왜 저 집은 아직 불을 끄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어떤 집은 불을 더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창호를 한 겹 더 가리고 소리를 더 줄였습니다.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더 조용해지고 불을 끄는 사람은 더 빨리 잠들게 됩니다. 그래도 밤은 늘 틈을 만듭니다. 밤은 얼굴을 가려주는 만큼 말도 가려줍니다. 어떤 날 아침 큰 길 담장 아래에 낯선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합니다. 낮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곳인데 누가 붙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이를 떼어 들고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밤에 붙었다면 밤에 누군가 담장을 넘어왔다는 뜻이고 그 뜻은 곧 불안으로 번집니다. 이런 종이 한 장이 골목 전체를 뒤집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면 모두가 의심을 받습니다. 의심이 커지면 서로의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지면 정이 먼저 마릅니다. 밤 규칙이 만든 가장 큰 그림자는 어쩌면 이웃 사이의 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밤이 끼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필요도 있고 욕심도 있고 급함도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면 밤은 더 길어집니다. 등불이 얼굴을 비추면 사람은 먼저 눈을 깜빡이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옵니다.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관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거나 되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처분이 늘 같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곤장을 맞거나 갇히는 일을 걱정한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미리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약방 이름을 외우고 길모퉁이를 기억하고 질문에 답할 말을 머릿속에 올려둡니다. 관청의 심부름이라면 종이를 더 단단히 품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리끈을 2번 묶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만질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이유를 한 번 더 되뇌게 됩니다. 집에 남은 사람도 같은 이유를 되뇌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 안쪽에서 어머니는 아이의 이불을 끌어당기며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바깥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움찔합니다. 대문 밖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나면 불빛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마음까지 흔듭니다. 밤길을 나선 사람의 두려움과 남겨진 사람의 두려움은 서로를 모른 채 같은 방향으로 커집니다. 이런 준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밤이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도성의 밤 규칙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화재였습니다. 마른 계절에는 불씨가 날아 담장을 넘어가고 불길이 붙으면 골목 전체가 흔들립니다. 밤에는 물을 길어 오기도 어렵고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조심을 강조하는 명이 이어지고 불을 다루는 사람도 따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골목에는 바가지와 물통을 눈에 띄는 곳에 두어 한 번에 들고 뛰게 해두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불은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한 동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안전만 만들지 않습니다. 길이 비면 위험이 사라질 것 같지만 위험은 오히려 한쪽으로 몰립니다. 낮에는 군중 속에 섞여 사라지던 나쁜 마음이 밤에는 더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통제가 촘촘해질수록 틈은 사라지는 대신 더 작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 틈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예외였습니다. 병이 급하다, 불이 났다, 관청에 일이 있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다급한 말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진짜일 때도 있지만 흉내가 붙을 때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급한 일처럼 꾸몄다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모두를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있는 곳에는 늘 사람이 몰린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진짜와 거짓이 섞이면 단속은 더 날카로워지고 밤길을 건너는 사람의 마음은 더 얇아집니다. 그 얇아진 마음은 새벽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새벽이 오면 또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하루가 가까워지면 도성은 다시 열리지만
밤을 걷는 사람들의 무게는 서로 달랐습니다. 긴 밤을 묵던 규칙이 느슨해지는 순간 도성은 다시 낮에 얼굴을 꺼내 들기 시작합니다. 새벽은 밤을 지워주기보다 밤의 흔적을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조선 후기 어느 봄 새벽 종로 앞 돌바닥에 이슬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종소리, 파루가 멀리서부터 번지면 사람들의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성문 쪽에서는 굵은 걸쇠가 빠지는 금속 소리가 나고 큰 나무 문이 움직일 때 나무가 삐걱거리며 숨을 토해냅니다. 문이 열리면 밤새 바깥에 남아있던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발걸음부터 이어집니다. 밤의 단속이 끝났다고 해서 밤의 습관이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등자는 심지가 짧아져 불이 작아지고 방 안에는 그을음과 먹 냄새와 사람의 숨이 엉겨 있습니다. 밤 공부를 하던 사람은 손목을 주무르며 종이를 정리합니다. 종이를 아끼려 작은 글씨로 빽빽이 적어둔 흔적을 보면 그 밤이 마음만으로 버틴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납니다. 종이를 아끼는 일은 곧 실수를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한번 잘못 쓰면 그 종이는 구겨져 버려야 하고 구겨진 종이는 다시 펴도 자국이 남습니다. 유생은 붓을 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여러 번 굴려보고 그 다음에야 한 줄을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망치지 않으려 멈추는 시간이 긴 것입니다. 눈을 비비며 바깥을 보면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고 담장 위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줄을 이룹니다. 같은 새벽, 같은 골목에서 누군가는 책 대신 바늘을 내려놓습니다. 해진 옷솔기를 꿰매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고 아궁이 잠불을 끝까지 살려두던 손은 새벽이 오면 더 무겁습니다. 밤을 버틴 사람에게 아침은 해방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방 안의 그릇을 정리하고 남은 숯을 꺼내어 불씨를 살릴 자리를 다시 만들고 아이의 이마를 만져 열이 내렸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비로소 집안의 냄새도 다시 움직입니다. 밤새 닫힌 문 때문에 눅눅해진 공기를 내보내려고 창호를 살짝 열면 찬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듭니다. 그 공기 속에는 우물가의 물 냄새, 젖은 흙 냄새, 멀리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밤이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런 냄새로도 먼저 느껴집니다. 그제야 겨우 숨이 길어집니다. 도성 방마을에서는 종루 대신 마을의 개 짖는 소리, 바람의 방향, 멀리서 들리는 우물 두레박 소리가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농가의 밤은 공부보다 먼저 다음 날의 노동을 준비하는 시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낫을 갈아두고 멍에 끈을 고치고 마당의 집단을 다시 묶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글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당 훈장이나 향교의 생도 혹은 글을 배워 보려는 젊은이가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더듬습니다. 도성이든 지방이든 밤 공부는 가능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뒤에 도성은 순식간에 일하는 도시가 됩니다. 성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장사꾼은 보따리를 다시 묶고 어깨에 맨 멍석을 한번 털어냅니다. 젖은 멍석에서 물이 뚝 떨어지고 그 물방울이 돌바닥에 작은 점을 찍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장을 맞추기 위해 곧장 종로로 발을 옮기고 누군가는 관청의 아침을 맞추기 위해 옷깃을 여밉니다. 우물가에서는 물동이를 채우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마당에서는 장작을 쪼개는 소리가 하루의 첫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새벽에는 또 다른 일꾼들이 움직입니다. 골목에 더러운 것을 치우고 비어있는 항아리와 통을 옮기는 사람의 발이 바삐 오갑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아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습니다. 밤이 남긴 흔적을 치우는 손이 있어야 낮에 도성이 멀쩡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남은 피로는 아직 얼굴에 붙어 있는데 손은 이미 다음 일을 잡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건넜던 사람들의 새벽은 더 다르게 옵니다. 밤새 걸었던 발에는 흙과 이슬이 묻고 허리에는 긴장으로 굳은 통증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급한 약을 구해 돌아왔고 누군가는 문서와 소식을 옮기며 시간을 맞췄고 누군가는 순찰과 경계 속에서 밤을 지켰습니다.
밤에 붙잡혔던 보따리 산에도 새벽이 밝아오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관청 뜰에 찬 기운을 지나 다시 집 쪽으로 돌아갈 때 발걸음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잠든 가족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밤이 남긴 흔적이 말 몇 마디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대문 앞에 서면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잠들지 못한 사람이 뒤척이는 소리입니다. 사내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고 손바닥으로 문짝을 한번 쓸어봅니다. 문 안쪽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사내는 손을 거둡니다. 지금은 깨우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문턱에 잠깐 앉아 밤새 떨던 무릎을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봅니다. 차가운 나무와 따뜻한 손바닥이 맞닿는 그 짧은 순간에 사내는 오늘 밤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접어둡니다. 아침이 오면 또 장으로 나가야 하고 또 해가 지면 다시 문과 규칙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차가운 나무 결이 손에 걸리는 순간 그제야 살아 돌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올라오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번집니다. 밤이 사람을 작게 만들었다면 문 한 장이 다시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기록은 차분하지만 기록 한 줄 뒤에는 밤을 건너는 사람의 숨과 떨림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밤의 사건도 말로, 종이로, 표정으로 옮겨갑니다. 누구의 집에 불빛이 오래 남았는지, 누가 성문 앞에서 다투었는지, 누가 순찰을 피해 달아났는지 그런 조각들이 모여 하루의 판단이 됩니다. 밤에는 어둠이 사람을 숨겨주지만 아침에는 사람의 말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밤을 무사히 건넜다고 해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는 집이 생깁니다. 대문을 늦게 여는 집이 있고 이웃의 얼굴을 먼저 살피는 집이 있습니다. 결국 조선의 밤은 한 겹이 아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는 글을 외우고 살림을 붙잡고 숨을 돌립니다. 집안의 손일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고 밤 공부는 내일을 바꾸려는 일입니다. 어둠의 길에서는 순찰이 돌고 심부름이 뛰고 불과 병과 소문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꿈을 비추는 불빛은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지켜준 불빛이었고 그 불빛은 동시에 조심해야 할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를 하얗게 만들 때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밤이 길었던 것이 아니라 밤에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밤들이 쌓여 조선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그 울음에 맞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듣고 싶은 조선의 밤 이야기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가족과 함께 들으실 만한 이야기였다면 조용히 한 번만 공유해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